자, 계속해서 볼까요? 어떤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겠냐 같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제 찾기 한번 볼까? 주제 제목 정하기도 있겠지만, 제목 정하기와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거기 한번 제목 정의 한번 볼까? 저 긴 문장인데 52번 문제. 길긴 하죠, 지문이. 그렇게 해서 이거 52번 같은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이제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이런 글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이 길어질수록, 알겠죠? 내용이 길어질수록 핵심 내용은 뒤에 있다. 알겠지? 내용이 길어질수록 핵심 내용은 뭐에 있다? 뒤에 있다. 내용이 짧아질수록 핵심 내용은 앞에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풀면 돼. 결국 이 글은 제일 뒤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앞에 내용을 갖다가 모두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와 같이 이런 말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게 중심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집합적 목표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숙제를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있지.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화 시대 속에서 내용은 다 뻔하죠.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모여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서 직업을 우리가 재택근무할 때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회사의 전통적인 회사 속에서 갖는 위계 질서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각자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 분산화됐죠. 분산화된. 옛날에는 집중화 시켜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여놓고 일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 계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었지만 지금 좀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죠.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어요? 흩어져 있는, 옛날에는 모아놓고 했으니까 그런 크게 중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흩어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내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여기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제목을 결정할 때 아무래도 뭐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정보사회소의 조직, 거기에 대한 원리, 이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상황이 정의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집합적 목표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가 숙제로 떠오른 것이 분명하다. 마치 기술이 인간을 떠나 생존 발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울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밑줄자 인간으로 규칙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엮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보사회의 인간관계와 안 돼. 정보사회 속에서의 흩어진 것을 어떻게 이것을 유기적으로 만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1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너무나 추상적이야. 알겠습니까? 지나치게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주제로서 맞다. 그런 점에서 주제라는 제목으로 맞다. 다음 1번이 맞다. 자, 53번 주제 찾기도 한번 해볼까?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다. 자, 우리는 한반도가 공간적으로 만주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밑줄자 독립된 문화를 가졌기에 자주 국가로 남았다. 있습니까? 그러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주와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독립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고, 만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동양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다음 같은 곳이 있습니다. 문화를 남겨준 아테네는 3000년 이상의 인류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으나 스파르타는 이미 그 자취를 값은 지 오래됐다. 있지?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독립된 문화를 지녀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만주는 그렇지 못하다. 또 하나, 아테네도 역시 독립된 문화가 있었지만 스파르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몰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고시대에는 페르시아나 이집트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큰 문명권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봉자나 맹자 같은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독립된 문화라는 게 뭐냐? 그 문화라는 것은 바로 독립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정신이죠. 문화는 뭘 말한다? 정신이고,
문명이 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문명으로 부강하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정신이라는 것이 개성되거나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민족이나 나라는 소멸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선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다? 정신,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죠. 답은 몇 번? 4번이 그래서 가장 옳은 결론은 거다. 결국 정신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 문화가 융성한 나라는 빛나는 역사를 이룬다는 점. 답 몇 번? 53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1번 답지 선지 1번은 그냥 그 말에 즉 일부분에 불과한 거야. 독립 문화가 있었다는 건 일본으로 불과한 거고, 정신문명, 물질문명이다, 유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런다고 해서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이다, 유대하다는 말은 없다고. 다만 역사에 있어서 볼 때 정신문화를 지닌 나라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신문화가 물질문명이다, 유대하다는 말은 안 나와. 말 장난하게 조심해야 돼. 넘어가서는 안 돼. 동양과 서양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건 아니지. 다음 몇 번이다. 시작. 4번이다. 그런 정도의 문제에서 해야 되고,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그 뒤로 넘기면 90페이지, 몇 페이지 다치? 90페이지 59번 문제. 59번 문제 보면 다음 글을 요약할 때 요약문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뭐냐? 일종의 요약이죠. 네. 다음 글을 요약할 때 요약문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문장은 뭐냐? 여기잖아. 그럴 때 요약문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요약문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요약문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대충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것을 우리 요약문이라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요약.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뭘 빼면 되겠어, 요약할 때는. 대체적으로 가정 상황, 가정, 또는 예시 있죠?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뭘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모든 기관들과 그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특수하게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이 다른 동물처럼 강하지 못해.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이에 반응하고 생활 여유를 가지고 지식을 얻고 문화를 창출하는, 자연을 정복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얘기지. 오히려 단점을 승화시켜서 그것을 뭘로 했다? 우리의 발전을 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봐봐. 인간이 처음부터 다른 동물과 같이 육체적인 기관과 그 기능이 자연 환경에 들어맞고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이 강하다면 있어 없어요? 이건 가정이지. 그러므로 이 가정적 상황은 뭐한다? 생략해도 되는 거지. 문제 다음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어떤 글을 얘기할 때, 요약물 정할 때 간추리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리는 것인데 그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가정적 상황이나 예를 들은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으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 가끔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냐면, 거기 문장 배열 순서 있습니까?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문장 배열 순서. 자, 이런 문장 배열 순서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했지? 문장 배열 순서는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 자, 무슨 진술에서 시작? 문장 배열 순서는 일반적인 진술에서 뭘로 간다? 구체적 진술로 간다.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용의 인접성. 내용의 인접성을 고려하라. 내용의 인접성은 대체로 화제어를 중심으로. 자, 화제어를 중심으로.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시어나 접속을 고려하라. 지시어나 접속을. 이런 걸 고려해서 순서를 좀 맞춰야 된다. 첫 번째, 일반적 진술이 뭐로 간다? 구체적 진술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 할 때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앞에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대체적으로 내용의 인접성.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럼 같은 단어를 초점을 맞추면 돼. 그다음 지시어나 접속을 고려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지시어나 접속가 나온 것은 뭐야? 문장에서 처음에 나올 수 없겠지. 어떤 걸 지시한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또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접속어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화제 전환이나
그다음에 역적 관계를 통해서 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속어가 앞에 나올 수는 없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몇 번 같은 문제? 65번 같은 문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몇 번 같은 문제다. 시작. 60 몇 번 보자. 5번 같은 문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65번 뭐 이거는 너무 쉬웠던 문제인데. 자, 다음 예문들 문맥이 통하도록 배열한 것은 뭐냐라고 돼 있지. 일단 뭐가 들어가지? 첫 번째 하지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처음 나올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자, 어쨌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뭔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 상관없이 알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역시 처음 나올 수 없다는 거지. 발겐슈타인이 코펜하겐 마술 활동을 시작할 때 일이다. 가장 일반적 사례이죠. 일반적 내용이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발겐슈타인이 코펜하겐에서 마술 활동을 시연했을 때의 일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시연하는 내용이다. 마술 활동 시연했다. 그러면 그 장면이 나와야 되겠지. 어떤 것을 시연했는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신하들 앞에서 군왕으로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등장하는 모습에 모두 겁을 얻었다. 그럼 시연하는 내용은 뭐였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나오는 것이었겠지.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 몇 번? 1번이 맞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하나 더 풀어볼까? 67번 문제도 나올 수 있는 67번 그런 것들. 자, 67번 보니까 다음 개요의 본론을 논리적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연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맨날 보니까 거기 뭐 나와? 자, 순서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을 것인가? 거기 보면 결론에 보니까 이름을 나왔네. 일단 첨부, 기본적 인권, 첨부적 인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기본 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기본 인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누군가는 말하죠.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벌인 사람에게 인권을 논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천부 인권이니까 이거는 하늘이 주어진 인권이지 인간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왔다면 그렇게 보니까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나왔지. 그 다음에 이런 나왔지. 이런 접속어나 지시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럼 뭐야? 디귿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 독재 국가에서 기본권을 짓밟아 온 사례가 있으나 그런 행위는 끊임없이 저항과 온 세균의 지탄을 받았다. 왜? 이유가 뭐야? 왜 지탄을 받았어요? 이유는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천부 인권.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인권을 제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쉽게 풀었어. 일단 보면 지시어나 접속어 나왔으니까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뒤에 결론 부분에 가목이 있어 없어? 결론 부분에 가목이 있죠? 가목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인접된 내용 화제어 있지? 그러니까 가목이 나왔다는 것이 어디지? 기억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뒤에 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러운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나머지 여기다 쳐도 풀 수 있는 것 같고. 자, 거기 72번하고 물어볼까? 추론적이에. 추론적. 요즘에 그 추론이라는 문제 나오죠?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리한 내용. 추론한 것으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본문 내용에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알겠지? 이것이 바로 추리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환유 동그라미. 직설적인 대신에 환유를 사용했을까? 언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지. 밑줄자.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뭘 사용한다? 환유를 사용하게 된다. 그 이유인즉슨 그 말은 뭐에 따르지?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기 됐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는 그때 나왔죠. 그 뒤에 결국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 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갖다가 좀 더 뭐 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생긴 거야? 환유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것들도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다운 몇 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4번이라고 해야 맞겠다라는 것이겠지.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뭐 한자성어 뭐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보지 않을 걸 보는데 77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 77번. 77번은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 성어는 뭐냐? 이렇게 나왔지? 현징원의 운수 좋은 날에서 언급된 법이죠. 자, 가끔은 이 한자 성어 이렇게 소설 주어지고 그 가로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서 맞는 것은 뭐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앞뒤 분명을 따지면 되겠지. 자, 이 고함이야말로,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언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는 머인 까닭이다 라고 해서 나왔죠. 이 고함이야말로 뭘 이겨내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증. 그 말은 뭐냐? 무시무시한 증.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인기척이 없죠. 그래서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가 죽었을까? 라는 또 공포.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지, 허세를. 고함을, 이거 말이야, 남편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허세죠. 허세였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갖다가, 방 안에 들어서면 설탕을 한 곳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전꾸는 목철이 있는 대로 되어 호통을 쳤다 나왔는데 어찌됐든 뒤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김천지의 허세였다는 걸 아시죠? 허세를 뭐 해줄 말? 허장성세. 시작. 허장성세. 다음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됐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82번 같은 문제. 82번 같은 문제. 다음 글에 글쓴이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되겠죠? 학문의 연구는 이와 같이,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소위 응용의 문제. 결국, 일반 비문학과 문학의 만남, 있죠? 장르에 있어서의 어떤 병합, 장르의 어떤 복합 문제라 볼 수 있겠죠. 비문학을 통해서 얻어진 주제적 의식을 갖고 그것을 문학으로 한번 대비시켜보라. 이런 내용이죠. 쉽습니다. 자, 볼까? 학문의 연구는 이와 같이 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고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니 그러하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든다. 있지? 노력, 동원합니다. 노력. 한마디로 모든 일이든 무엇과 무엇을 들이지 않고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야. 매사에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지. 이야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볼까? 국화. 국화야, 너는 이 사물첩보 다 지내고 낙목 한 차례 내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이것은 대상에 대한 애찬이지. 그 국화에 대한 애찬. 뭐에 대한 애찬? 국화의 오상고절. 서리 가운데도 오만하게 홀로 영롱함을 자랑하지. 나무들은 다 시든데 국화만 그 꽃의 영롱함을 자랑하지.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 데냐면 그 국화에 대한 애찬이야. 지주와 절개. 세절이 있다 할 때도 시절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알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국화를 애찬함으로써 자기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노력이나 정성과는 관련이 없지. 알겠지? 지조 있는 삶, 절개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지. 자, 2번입니다. 반중 좋은 감도 고화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즉하단 말은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느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박일로의 조웅시가. 박일로라는 사람이 박일로가 있어요. 박일로에 무슨 시가가 있다 같이 조웅시가가 있어. 박일로에 무슨 시가 다 같이 조웅시가와 관련돼서 이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82번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거는 효에 대한 거기다 써놔요. 풍수지탄. 시작. 풍수지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중 좋은 감도 고화도 보이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즉하단 말은 부모가 반길이, 이때 부모가 반길이 밑줄 자. 부모가 반길 사람이지. 부모가 반길 사람이 누구다? 부모인 것이야. 옛날에 중국에 육적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육적이라는 자가 어렸을 때 원술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6살 때. 그때 무엇을 대접받았냐면 귀를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몇 개의 귤을 갖다가, 귤을 품속에 숨겼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그만 어린 나이에 배꼽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품 안에 숨겨놨던 귤이 마당에 떨어졌죠. 그래서 들키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어린 것이 좀 괘씸하잖아. 뭔가 물건을 먹으라고 주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도둑과 같은 거잖아. 도둑질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괘씸해서 물어봤어요. 어른들이. 아니 어찌하여 너는 먹으라고 준 것을 가져가려고 했느냐? 라고 물어보자. 제 행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오나 먹다 보니 집에 계신 부모님이 이 귤을 좋아하는데 그 귤 몇 개를 갖다 드리려고 이런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 자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효심에 감복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주인공은, 작자는 이덕형이라는 사람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홍씨를 갖다가 대접하는 거예요. 홍씨. 근데 문득 생각하기에 누구 있어? 그 옛날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육적이 떠올랐던 거지. 육적이라는 자는 그래도 살아계신 어머니가 있어서, 부모님이 계셔서 귤을 갖다 드리려고 했지만, 비록 귤은 아닐지라도 홍시라도 갖다 드릴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봉양하고 싶으나 봉양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걸 풍수지타라고 해요. 수욕적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다 라는 말이 있죠. 나무는 고야하고 하잖아. 바람은 그치지 않냐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알겠죠? 그 내용 관련됐죠. 우리 여학생 몇 페이지? 100페이지 펴면 돼요. 100페이지. 아우 정확하게 시간이 왔네 우리 여학생. 그죠? 늦게 온다고 했었는데 10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을 보고 있냐면 82번을 보고 있어요. 82번 봤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풍수지탄이라는 것의 내용이야. 봉양하고 싶어도 봉양할 수 없는 거. 이해되겠지? 풍수지탄. 시작. 풍수지탄과 관련되어 있다. 풍수지탄. 이거는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살아 계실 때 잘해라 그런 뜻이죠. 알겠죠?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3번, 2번은 풍수지탄과 관련된 거. 4번 봅시다. 청산은 어하여 만고의 푸름이여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산청 하리라 있지. 이 청산 동어라니, 유수 동어라니.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 알아둬봐. 시험에 잘 나왔던 거잖아. 이황이라는 사람의 도산 10이고 이황의 도산 12고이다. 기본반에서는 다음 달 선물 한 달 문학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황의 도산 12고. 자, 이황의 도산 12고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전 6국이 있고 후 6국이 있어요. 전 6국 전체 12수로 되어 있죠. 12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 6국이 있고 후 6국이 있어요. 전 6국은 대체적으로 언지라고 해서 언짐.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연 친화적 삶을 갖다 노래하고 있고, 후 6국은 언학이야. 후 6국은 언학으로서 학문과 덕을 닦는 삶,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볼까?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죠? 언학으로서 후 6국 6수는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전 6국은 언지로서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이 들거든. 뭐 청산이랄지, 그다음 청풍명월이랄지 있어 없어요? 또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안빈 낙도랄지, 안분 지족이랄지, 단표 누왕이랄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외에도 무라일체랄지. 됐습니까? 무라일체. 이 자연 친화적 삶을 나타낼 때
주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청산, 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드러낼 때 주로 쓰는 거고, 동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백구요, 백구. 백구는 흰 갈매기. 흰 개가 아니야, 백구. 흰 갈매기, 갈매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체로 자연 친화적인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 청산은 어이야의 만고의 프로다 있지. 이때 청산에 변하지 않는 불변설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청산은 변하지 않지. 만고의 프로니까. 유수는 주야로 긋지 않지. 유수는 긋지 않는다. 지속성이지. 청산과 유수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불변성과 지속성을 끄집어내고 있지. 속성을. 자연을 통해 속성을 끄집어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우리는 뭐냐면 학자야.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함없이 중단 없이 학문과 덕을 닦자라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청산과 유수 떴다고 해서 자연 친화적 삶이라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작품은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 정진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번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3번은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한 정진을 얘기하는 거지 노력이나 정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었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고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있지? 사람이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한타만 한다는 거야. 아이고 어려워. 알겠습니까?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어려워. 그리고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거야. 매사에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일단 그래요. 많하고 그잖아. 우리가 할 때 그잖아.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렇지? 살 빼려고 노력도 않고 운동도 않고 가서 보면 한탄만 해. 내 스스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않고 그런다나. 그리고 종합검진이나 건강검진 받고 후회하고 그러면 알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받을 때는 뭐예요? 운동해야지. 뭣도 많다. 막 평가받는 거잖아.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망각 안 해버려요. 매사에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조 4번 잘하고 태산이 높다도 뭐 해야 돼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 올라야 되죠. 올라야 오를 수 있는 거지. 근데 멀리서 보고 매만 높다, 산만 높다고 한다나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해됐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있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건 쉬웠던 문제니까. 자, 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이런 식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거기 86번 한번 더 풀어볼까? 한자 성원을 해서 86번. 마지막으로 86번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에 계속 이어질 내용이지. 이어질 내용 없지만 반면에 이어질 내용을 알면 건 뭐냐? 너무 쉬웠던 문제 같은데. 자, 중간에 보니까 이런 이어질 내용은 뒷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뒷부분 보니까 이런 나와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새 것만을 찾다 보니 옛것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가볍게 여기게 되는 상태가 문제다. 문제인식이죠. 그러니까 뭐야? 비판하고 있잖아. 뭘 비판하고 있어요? 새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항상 새로워지는 것. 무엇을 무시해버리고 옛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렇다면 이 필자의 생각에는 뭐가 있다? 옛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무조건 옛날 것은 나쁜 거고 새로운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십니까? 옛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지 않아? 그로부터 교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알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뭐다 놨지? 옛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와 관련된 한자성 온고지신. 시작. 온고지신. 온고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지. 이 온고지신과 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 알아둬요. 법고창신.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어요. 예법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말이 나오면 답을 해줘야 되겠지. 일단 86번에다 몇 번이다 닿지? 2번이다 나오는 거야. 눈부신 발전을 얘기할 때는 괄목 상대지. 얼마나 상대방이
훌륭하게 발전됐으면 눈을 비비고 살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괄목, 상대와 관련되어 있고요.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나아야 되겠지. 어제의 나로 살면 안 되겠지. 오늘은 오늘의 나로, 내일은 내일의 나로 항상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지. 그것을 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래. 옛날에 그 박남수라는 사람의 시, 개벽이라는 시가 있어. 아니, 개벽이라네. 잘못했어요. 박남수라는 사람의 아침 이미지. 아침 이미지.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달라 보이던가요? 어제 아침과 오늘의 아침 달라 보이던가요? 좀 더 말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 보였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매번 하루를 맞이하게 되지. 그럴 때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떤 모습일까? 어떨 때 우리가 상당히 따분하고 또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할 수 있냐면 어제의 삶과 오늘의 나의 삶 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뭐야? 삶의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따분함을 느끼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나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나를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도전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제는 뭐예요? 끝난 거잖아. 나는 오늘 또 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벽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새롭게 고쳐지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새로운 달라짐으로써 오늘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속도 다른 거죠. 시간의 개념을 보더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거죠. 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게 아니죠. 근데 거기다 부여를 해야 돼. 의미를 부여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야 삶에 실증이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점에서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도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서 비문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갈까? 문학으로? 자, 문학에서 주로 시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특히 시는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죠? 어떨 때는 좀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요즘에 있어서 시험에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반을 진행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시할 텐데 일단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은 끊임없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터비켜에 보면 최근에 와서 비문학의 범주가 얼마 전에 많았거든요. 하여튼 독해 문제 다 떴다 하면 비문학 문제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비문학이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문학도 소중히 다루고 있다. 우리가 NCN에서 직무능력 시험을 보는 데는 문학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는 문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만큼 공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역이 넓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몇 번 문제 한번 보볼까. 표현적 기법 너무 쉬웠던 것 같고요. 표현 작tex가 너무 쉬운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 생각해 본다면 그 내용도 나올 수 있겠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 6번 문제. 시에서 6번 문제. 자, 다음 시의 표현사 특징이라고 그랬죠. 표현사 특징 많이 있죠. 이 표현사 특징이라는 것은 시인은 이 글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이 형성화야. 이미 시인은 뭘 드러낸다? 주제를 정해놓은 거야. 이 주제를 어떻게 형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주제를 형성화시키는 방법. 우리는 많이 배웠을 것 같아. 시인은 이미 시에 있어서 뭘 정해놔? 주제를 정해놔. 주제를 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나같이 형성화할 거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랬습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선택하게 되고 시적 화자,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시어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있죠?
많은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표현 기법. 표현 기법. 그럼 표현 기법이 뭘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운율과 심상이 있다든가. 운율과 심상이 있다든가. 비유와 상징이 있다든가. 이게 외에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반어와 역설이 있다든가. 반어와 역설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뭐, 쭉 있었지 않았죠? 뭐 감정이입이 있다든가. 객관적 상가물이 있다든가. 객관적 뭐 상가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됐나요? 이런 것들. 또는 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시적 허용이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뭐 한다? 주제를 갖다 형성화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시간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추보식 구성, 또는 더 나아가서 기승 전결 구성 방식, 성경 후정 방식.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시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성화시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했는가를 알려면 뭐 해야 되겠어? 역으로 가야지, 역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역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머물 때 있어? 여기에서 문제는 뭐야? 여기서 보면 몇 번 같은 문제 보면 여기 얘기했죠. 거기 보면 7번 같은 문제 보면 표현상 특징에 대하여 적절한 거 나왔지? 결국 뭐예요? 여기에 관련된 것을 선지 속에 넣어놓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작품은 작가가 어떤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갖다가 활용했는가. 알겠어요? 그게 표현상 특징이야. 그래서 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표현상 특징 또는 작품의 주제를 묻는 문제, 종합적 감상. 이 세 정도가 대체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뭐 밑줄, 시어의 밑줄처럼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뭔가 나올 수 있어. 시를 갖다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다음 달에 이제 문학할 때 좀 시 좀 많이 시 해줄 테니까 좀 그 시간을 좀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목이 주어지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시어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그 시어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는 거. 그래서 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시어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렇지? 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시를 보지 마. 선지를 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를 갖다 이해하면서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 함축적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보라고? 선지를 보라고. 선지 보니까 시선의 이동, 밑줄자 시선의 이동. 뭐가 들어가 있어? 시상의 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죠.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적 구성이라는 거야. 공간적 구성.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또는 시선의 이동. 내가 봐봐. 시선의 이동이 된다는 건 중앙을 보다가 오른쪽을 본다. 왼쪽을 본다. 시선의 이동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선에 따라서 공간이 이동되는 거지. 어디 가면 뭐 중앙에다 이게 카메라 달아놓고 여기도 있었는데 카메라 달아놓고 보면 그러죠. 뭐 학원에서 가보면 옛날 강의할 때 보면 딱 가면 그 카메라가 날 따라가잖아. 인식해가지고. 하고 자동적으로 촬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고정된 촬영하는 기도 있지만 자동으로 돌아가 이렇게. 나를 따라서 카메라가 인식해가지고 무섭기도 해. 알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장난도 하죠. 이렇게 가면 반응을 보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대체로 여기 나와 있던 거죠. 표현 관련돼서 공간의 이동. 뭐의 이동? 공간적 구성에 속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아침 다 무슨 구성? 시간적 구성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성경 후정 방식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앞에 어떤 상황을 내고 그 상황에 따른 정설 뒤에 놓을 때 있죠. 이게 성경 후정 방식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판타지 여러분들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주로 고전 시가나 또 시 속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후정이야. 어떤 상황을 갖다 얘기하고 상황으로 도입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뒤에다 놓는 거. 주로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무슨 시라고 하냐면 서정적 장르라고 하잖아. 서정. 감정을 표출한단 말이야. 그 감정은 주로 어디 있더라? 뒤에 있더라. 그래서 시에서 주제는 대부분 뒤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시조도 마찬가지고. 시조 같은 것도 초장, 중장, 종장이 있으면 종장 부분에 대체로
주제가 있는 거야. 가사 같은 경우도 서사, 본사, 결사하면 결사 부분에 대체적으로 주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은 시설의 이동이에요. 두 번째는 대조조 방법, 대조의 방법. 세 번째는 반어적 기법. 네 번째는 상징적 표현.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 선자 이 얘기해 보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제목을 봐봐. 딱 제목을 보면 다 어른강을 건너면 있어 없어요? 어른강을 건너면 이게 사실적 이해로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시에서의 그런 어떤 시어는 어른강이라고 했지. 뭘 어른강이라고 하진 않았지. 이렇게 원관념을 숨긴 채 보조관념만으로 뭔가를 뚝 던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그래. 상징. 이런 경우가 다르죠. 근데 보면 설이 모로실, 설의 모로실 화반이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 밑에 서리가 있어. 귀 밑에 서리. 귀 밑에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 그러면 이때의 서리와 이때의 서리의 차이점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서리 모로실 화반이어가 있고 귀 밑에 서리라는 표현이 있잖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이 서리는 뭘까? 둘 다 무엇은 무엇이 나오지 않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귀 밑에 서리는 흰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1대1의 관계, 여기서의 서리는 오직 흰 머리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서 흰 머리가 무슨 색깔? 흰색. 서리도 흰색. 색감의 유사성을 갖고 있지. 그걸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비유입니다. 비유는 대상간의 유사성을 갖다 얘기해. 그러나 여기에서의 서리라는 것은 뭐냐면 실현이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실현과 고난과 역경, 서리와는 무관하지. 유사성이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시인이 그 의미를 갖다 투여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어른강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경, 시련, 고난을 뭐 한다는, 건넌다는 것은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을 때는 떳떳할 수 없죠. 당당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낼 때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니다. 얼음을 깬다. 밑줄자 얼음을 깬다. 위에 시. 얼음을 깬다. 그래서 문제 답은 나와서 답은 4번이야. 상징적이야 이거는. 얼음을 깬다.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알겠습니까? 그러죠? 극복할수록 당당해지는 거죠. 청청한 소리를 냅니다. 당당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있죠? 어떤 위해서? 자, 강이여 우리가 이룰수록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자, 밑줄자 물소리가 겨울달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튼다는 거죠. 새롭게 뭐한다? 소생시킨다는 얘기지. 물의 흐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얼음은 얼려 있지만 그 얼음 아래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물을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을 흘러가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인생을 얼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는 그것이 시련이요, 고난이요, 역경인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뭐야? 나가 얼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흘러가는 거잖아. 그잖아? 그걸 깨달았을 때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얼음이라는 거, 그 얼음을 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봐요.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 밑줄자 어린 아이들 밑줄자.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있을 뭐랄까요? 후손들이라고 할까? 또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주역들이죠. 미래의 주역들. 오늘 내가 이 당면한 내가 당면에 있는 또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 얼음을 뭐 하지 않는다면 깨지 않는다면, 알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 극복해야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밑줄 해놔. 어린 아이들은 뭘 뜻한다? 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미래의 주역들, 희망. 물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소를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알겠습니까? 누군가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음을 깬다는 말은 지금의 현실을 극복한다는 의미다. 알겠어요? 잘 암용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다 몇 번 나왔지? 4번에 상징적 수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참고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볼까? 뭐 간단한 시를 볼까?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몇 번 문제 한번 볼까? 그렇죠.
나머지도 있겠지만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10번 문제는 너무 쉽던 것 같아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있습니까? 10번 문제 요 부분은 자 10번 문제 요거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아니 이 문제보다는 이게 더 좋고요. 여러분들 좀 하는 것이 아니 9번 문제가 더 좋겠다. 9번 문제. 10번 문제보다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10번은 264 꽃인데 너무 간단한 문제라. 자, 9번 문제. 이 시의 밑줄치 구절 중 불의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박남수의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이야. 종소리. 자, 그러면 불의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이미지와 대주된 걸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극복의 대상이죠? 불의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니까 결국 불의와 있는 현실, 자유가 없는 현실, 이 현실이 나타낸 말을 찾아내는 얘기 아니겠어?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떠난다. 청동의 벽에서. 이때 나는 누구죠? 의인법이야? 의인화? 종소리를 갖다 얘기하는 종소리. 종을 딱 치면 소리가 나가죠? 이때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종소리.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수사법은 의인법이죠. 그런 가운데 어디에서 떠나?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죠. 뭐가 되어서? 진폭의 새가 되어서. 울음이 되어서.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소리의 다른 표현이죠. 진폭의 새, 울음. 진폭의 새는 뭘까? 자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울음은 저항의 소리죠. 그게 되어서 나갑니다. 어디서 나가? 인종은 끝이 나는가? 참고 견디면 끝이 나는가?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어떻게 돼? 저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종은 끝나는가? 그래서 청동의 벽에서 역사를 가져오는 치르그 감방에서 출발점이죠. 바로 그렇다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부정적 상황은 청동의 벽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결국 청동의 벽을 향해서 그게 바로 불의한 곳이고 그걸 통해서 저항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 다음 몇 번? 3번이 옳은 정답이다. 그러게 진폭의 새가 되어서 울음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무습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플러스 시어. 알겠지? 그리고 시어에서 마이너스 시어냐 플러스 시어냐를 갖다 판단하면 좀 더 쉬워.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플러스 시어라면 3번만 마이너스 시어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냐면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도 되는데 하나 더 볼까? 거기 12번 문제. 12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시의 폭포와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걸 찾아라. 있지? 이주자라 시의 폭포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시적 기능에 초점 맞춰서 시적 기능. 그 부분이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죠. 자, 폭포라는 게 뭘까요? 폭포는 고전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해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미한 정시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 폭포는 무슨 소리야? 고전 소리고 그 고전 소리는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소리야. 그 소리는 단순한 폭포의 소리가 아니라 뭐지? 그는 참된 소리고 정의의 소리인 것이야. 이때 폭포 소리 뭐라고요? 참된 소리, 정의의 소리. 그래서 그 폭포는 다음과 같이 어떤 세상이 되면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죠. 밑줄자.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자, 여기서 금전화와 인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금전화와 인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그것이 없는 밤이니까 마이너스. 밤은 마이너스. 그런 현실이 되면, 즉 부정적 현실이 되면 폭포는 그동안 가졌던 마음, 변치 않았던 마음, 지속됐던 마음,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거야. 그래서 폭포는 고전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이때 고전소리, 참된 소리, 정의의 소리, 알겠지? 진리의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 나타, 게으름과 안일무사. 이런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지 높이도 밑줄자,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밑줄자,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밑줄자. 자, 여러분들 폭포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와 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높이와 폭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와 폭이 없다고 했지? 관련된 수사법?
역설법. 모순이잖아. 높이와 폭이 없다면 그건 평지지 폭포가 될 수 없지. 따라서 역설법을 통해서 폭포에 거대한 힘을 갖다 부여해 주는 거야. 거대한 힘이 있을 때 결국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힘이 있어야 계획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계획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뭐 그런 점에서 이 폭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획자요 선구자라고 표본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물에서 자연물의 속성을 발췌해서, 알겠지? 인간에 대한 뭔가 인간의 삶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사한 폭포의 시적 기준을 갖는 건 뭐냐 하는 거지. 폭포의 속성을 빌어서 인간에 대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답은 1번 봐봐. 청산은 아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청산과 유수는 뭐라 했지? 자연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머지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실제 뭐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 그거 마지막 하나 C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18번 봐봐. 18번에 김수영의 파박가라는 게 있죠. 이 파박가에서 딱 내오면 딱 한마디야. 이거는 자 대체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얻는다는 것은 뭐한다? 시작. 잃는다는 것이다. 각 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을 어디서 얻었어요? 파박가에서 얻었다는 거지. 파박가는 어떤 그 시상을 하다 떠오르는 장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밭은 뭐예요? 파는 파를 심죠. 심어요. 심으면 뭐는 없어져? 파에 있어서의 그런 것은 없어지죠. 붉은 건 없어지죠. 원래 파 심으면 그 뭐라고 하지? 그것을 그 자체를 심어. 그 파 있죠, 파 열매 그걸 심는다고. 심으면 뭐를 없어져? 나중에 땅을 파보면 파 자체는 붉은 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흰 뿌리가 나와 있지. 내 말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뭘 없어져?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싹이 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뭐 한다? 잃는다는 것이다. 이름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이름이 없으면 얻을 바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저 문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쭉 보면 4번이죠. 나무는 꽃을 버려야 뭘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물은 강을 버려야 어디로 갈 수 있어? 바다에 갈 수 있다는 말.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하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나머지 문제. 소설에서 몇 가지 본 다음에 문학과 관련돼서 현대 고전문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풀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